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의 장성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72년 전남 장성. 저희 아버진 다섯 아들 딸내미 중 넷째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위로 큰아버지랑 같이 땔감 거리 구하러 산에 종종 가셨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큰아버지가 열이 있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혼자 산에 갔더랬죠. 주위를 봐도 땔감 할 만한 나무가 없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서늘해서 아버지는 산책 겸 무대뽀 본능도 있으셔서 일단 더 들어가 봤답니다. 얼마 후 산 중턱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말로는 매일같이 오는 산인데 처음 느끼는 분위기와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발목을 잡았답니다. 근데 땔감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일단 베고 보자는 마음에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는데 계속 도끼질을 해도 나무엔 흠집도 안 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창한 날씨에 혼자 있는데 날씨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해서 도끼랑 지게 다 내팽개치고 막 뛰어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겪은 일을 말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귀퉁이를 한 대 후려갈기시고 그 동네 큰 고목의 아버지 끌고 가시고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날 밤 기도 다 드리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말은 아버지께서 나무질 하신 곳이 동네에 유산하거나 아기 때 일찍 죽어버린 시체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나무 밑에다가 심어놓는 장소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땔감은 큰아버지랑 막내한테 떠맡기고 산 주위 근처도 가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에디슨의 귀신 탐지기. 1919년 세계발명인 협회에서 에디슨을 만난 유럽의 한 대학 교수는 에디슨에게 다음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귀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고 하자 현재까지 만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에디슨의 새 발명품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20년 유명 과학 관련 잡지에 자신의 귀신 탐지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에디슨은 곧 세계의 학계에서 이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계는 만들어 무엇에 쓰냐는 등의 심한 비판을 듣자 문제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조용히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에디슨은 지구상 어딘가에 분명 귀신으로 남아 살아생전의 터득한 지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주장을 한 뒤 기계의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며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원형 기계를 완성시킨 그는 후에 흉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귀신 탐지기를 실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자신이 새로 지은 집에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고 신문에 제보한 시민 로버트가 며칠 뒤 토마스 에디슨이 집에 찾아와 무슨 실험을 해도 되냐고 하자 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에디슨이 허름하게 생긴 기계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계속 허공을 향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본 그는 당시 에디슨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에디슨이 들고 있던 기계에서 치지직 하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밑에라는 말을 반복하자 에디슨이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소리친 뒤 기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기계에서 밑에라는 단어를 반복하던 인물이 갑자기 이 무거운 집을 내 관 위에서 치워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은 로버트는 순간 섬뜩하게 놀란 뒤 그게 무슨 말이냐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며 에디슨이 얼굴에 미소를 지은 뒤 집 밖을 나서며 인부를 불러 집의 지하실을 파보라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본 그는 이를 곧 진행한 뒤 지하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과 오래된 관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931년 10월 84살의 나이로 병석에 누운 에디슨은 자신을 병간호하던 친인척들에게 만약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자신이 임종을 한 뒤 이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10월 18일 에디슨이 노안으로 사망하자 그가 일으킬 초현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자 집을 나섰답니다. 자신들의 손목 시계, 주머니 시계, 목걸이 시계가 모두 같은 시간에 멈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간 뒤 벽에 걸려있던 시계 역시 같은 시간에 멈춰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후에 문제의 일화를 신문에 기고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친인척들은 곧 시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에디슨의 집을 찾아와 금고에 있던 모든 설계도와 원형 기계들을 회수한 뒤 그의 죽음과 관련된 시계 멈춤 사건을 전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귀신 탐지기를 제외한 모든 발명품들을 그의 박물관에 진열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서 MT 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커플인데 너무 사이가 좋아 솔로인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죠. MT 가는 날에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해서 다 모여있는데 커플 중 남자만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전화해 봤더니 늦잠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자 할 수 없이 여자는 친구들 먼저 보내놓고 남자친구랑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투덜대는 친구들을 먼저 보내놓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얼마 뒤 도착한 남자친구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놀기로 한 장소를 찾아가려니 낯선 곳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닿을 수가 있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경치도 좋고 물도 좋아 맘에 쏙 들었죠. 도착하니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여자도 남자친구와 그 사이에 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과 오늘 하루 잠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으로 함께 갔는데 마당에 잔디도 있고 아담한 마루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전망이 이쁘고 좋았습니다. 마루에서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한 명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가게 가려면 20분을 걸어 나가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아침 늦은 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사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내 남자친구가 가면 나도 같이 갔다 오겠다고 일어나는데 친구들이 팔을 꽉 잡으며 여기까지 놀러와서도 커플 티 팍팍 낸다며 구박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멋쩍어하며 방긋 웃으며 혼자 갔다 오겠답니다. 남자친구가 나가고 한참을 즐겁게 놀다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늦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원래 가게 갔다 오려면 1시간 걸린답니다.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곧 올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여자는 너무 걱정돼서 혼자서 찾으러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는데 누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남자친구가 한 손에 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 창문을 두들기며 나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거기서 뭐 하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손만 흔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장난 그만 치고 그냥 들어오라고 다그쳐도 남자는 손만 흔듭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의 남자친구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게 정말 핏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이상하다고 무섭답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2시간이 한참 지나 오더니 다짜고짜 나오라고 손짓만 합니다. 핏기 없는 남자친구 얼굴과 이해 못할 행동들의 여자도 남자친구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현관문 고리를 잡습니다. 친구들이 매달리며 남자친구가 정말 이상해 보인다고 가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여자는 장난인지 아닌지 모를 남자친구의 저런 행동이 점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냐고 하나도 재미없다고 화를 내는데 남자친구가 손목을 잡고 달립니다. 뿌리치려 해도 점점 꽉 조여오는 힘의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정신없이 한참을 달리다 숨이 터질 것 같아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뭐냐고 화를 냅니다. 창백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러했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는데 걸어도 가게가 안 보이더랍니다. 한 20분을 걸었더니 조그만 가게가 있길래 아이스크림을 사고 계산을 하다가 TV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친구들이 탔던 고속버스가 전복되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사망자 명단에 친구들 4명 모두 이름이 있었답니다. 순간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는데 여자친구 혼자 죽은 친구들과 같이 있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어왔답니다. 그런데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창문으로 죽은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그놈이 씩 웃더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더랍니다. 수미터까지 차올라 말이 안 나왔고 차마 죽은 친구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창백한 얼굴로 계속 창문들 두들기고 나오라는 손짓을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너무 놀랐답니다. 그 둘은 경찰서에 가서 사정사정하여 양해 구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밝자마자 같이 가봤더니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짐가방만 달랑 놓여 있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음. 시골집에 갔다가 2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풍겼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찬 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으슬으슬 떨다가 금세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원을 켜려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오늘도 시끄럽게 뛰노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터라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볼륨을 높였다. 스트라토바리비우스의 노래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와 귓구멍을 메웠다. 여기저기 몇 번 클릭질을 하다가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냄새가 가시질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레지던트 이블의 메인 화면을 보고는 그마저도 금세 잊어버렸다. 시계를 보자 어느새 5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창문을 바라보자 어느새 해가 져 있었다. 이렇게나 게임에 빠져본 것도 꽤나 오랜만이었다.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몸이 찌뿌드드했다. 기지개를 켜자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이어폰을 귀에서 떼었다. 뭐야, 저 녀석들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구먼. 목구멍으로 물을 넘기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형광등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이 정도면 민폐다. 남들 같으면 진작에 올라가서 따졌을 것이나 천성이 워낙 소심한지라. 그냥 한숨만 내뱉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물론 위층 가족들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문 역시 그에 한몫했지만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다. 내일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를 만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해서 일찍 자둬야 했다. 컴퓨터의 종료 버튼을 누르곤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이불을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위층의 그 녀석들도 이젠 조용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적막해진 방 안에서 이불 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따라 베개가 푹신하게 느껴졌다. 하품을 크게 한번 하고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멀어져 가는 의식을 잡아 끌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까 낮에 듣던 소리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자 이제는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저 자식들은 잠도 없나? 그것보다 부모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길래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다. 위층으로 가서 항의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 다시 이어폰을 꼽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어폰을 통해 소리는 어떻게든 막았지만 어둠 속에서 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보여 공포심마저 느껴져 차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눈이 떠졌다. 새벽 2시였다. 정말 저 자식들의 부모란 놈들은 뭐하는 녀석들인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무슨 용기가 나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집에서 나와 성큼성큼 위층으로 향했다. 낡아빠진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인터폰을 마구 눌렀다. 시끄러운 벨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봐도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계단을 내려와 관리실로 내려갔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깨우는 게 조금은 미안했지만 어쨌든 아저씨를 깨우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군다고. 거기가 몇 호라고. 떠드는 집 말이야. 503호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시끄러워서. 내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하더니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고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 진짜 503호 맞아?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더니 날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쪽 방 살던 사람들 이사 간 지 3일은 됐는데 학생이 잘못 들은 거 아냐? 경비 아저씨는 오히려 날 이상한 놈으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자 경비 아저씨는 그제야 마지못한 얼굴로 올라가 보겠다고 했다. 5층에 오르자 아저씨가 벨트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돌렸다. 문이 열리고 아저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자 집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 나는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은커녕 가구 하나 없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혹시나 하고 창을 열고 상반신을 기울여 좌우를 살폈다. 어쩐지 몸이 휘청하며 서늘한 느낌이 들어 금세 창을 닫곤 다시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저씨는 문간에 서서 볼일 다 봤으면 빨리 나가자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어리 빠진 채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그자마자 아저씨는 못잔 잠을 마무리하려는 듯 잽싸게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땅을 향해 고개를 쳐박았다. 그때 문 옆으로 난 직사각형의 금속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쪼그려 앉아 금속판의 귀퉁이에 있는 버튼을 툭 눌렀다. 금속판이 열렸다. 수도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괜찮은 거냐? 여전히 잠에서 못 태어난 듯 눈을 비비적거리며 현수가 말했다. 어떻게 그곳에서 뛰쳐나와 이곳으로 왔는지 정신이 없어 잘 기억나지도 않았다. 근데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냐? 어쨌든 일단 들어와라. 머리 빠져있는 내 얼굴을 보며 현수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원룸의 좁은 방 안 구석구석에 갖가지 책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현수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한 병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녀석이 건넨 생수를 집었다. 순간 녀석의 눈빛이 빛난 듯했다. 그럼 무슨 일인데? 천천히 설명을 해봐. 현수에게는 어쩐지 사람의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었다. 학창시절 현수와는 그다지 가까이 지내지 않은 터인데도 말이 술술 나왔다. 나에게서 자초지종을 다 듣자 녀석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역시 안 믿는 거냐? 그것이 비웃음이라고 생각한 나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 말이 거칠게 나왔다. 가자고, 너네 집. 예상치 못한 말에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데 어느새 녀석은 현관에 서서 날 재촉했다. 빨리 가자, 춥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불이 켜진 집도 얼마 없어 건물에서 음산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녀석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올랐다.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서 같이 간다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다. 내가 사는 방에 들어오는 첫 쇠부인이 남자라는 사실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워낙 공포심에 억눌려 있던 터라 그런 사실쯤은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다. 현수는 이리저리 내 방을 둘러보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 또한 현수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쩌면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비참해졌다. 다시금 예의 그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어쩐지 무서워져 현수를 바라보니 그는 미동도 않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건네려는데 그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래도 위층에 올라가 봐야겠어. 경비실에 키 있다고 했지. 아까 올라가 봤어. 아무도 없다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 녀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따라 나서려는데 녀석이 날 바라보며 말했다. 넌 여기 있어. 어쩐지 무섭다는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것이 창피해서 머뭇거렸다. 넌 여기 있어야 돼. 무슨 확고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일까? 녀석은 얼굴에 정색을 하곤 나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너한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워낙에 확신에 찬 말투인지라 그 기에 눌린 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녀석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녀석이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천장은 흔들리고 있었다. 갑작스런 진동음에 화들짝 놀라 푹 안을 살펴보니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괜찮냐? 현수였다. 안도하는 마음에 한숨이 나왔다. 지금은 천장에서 소리 안 들리냐?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천장에서 소리가 뚝 끊겼다. 아니, 안 들리는데. 좋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병실을 나오며 물었다. 어떻게 안 거야? 이 세상에 이상한 일 따윈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냄새가 났으니까. 무슨 냄새? 처음에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났던 냄새 말이야. 그게 위층에서도 나더라고. 그게 왜? 새 집 냄새였거든.
꽤나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그 냄새가 잔뜩 풍기더군. 분명 포르말데히드 냄새였어. 흔히들 시멘트 냄새라고 하는. 단지 그것뿐이야. 아니, 그때까지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어딘가 근처에서 보수라도 한 모양이다 했지. 하지만 어쨌든 난 초자연 현상 따윈 믿지 않아.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면 분명 거기엔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래서 난 자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를 반협박해서 다시 그곳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역시나 무슨 일이었는데 갓 이사한 사람의 집치곤 지나치게 깨끗했어. 보통 이사를 할 때 바닥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닦지는 않아. 그러고 보니 지나치게 방이 깨끗하긴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장이 너희 집보다 낮았어. 규격대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유독 한 집 한 방의 크기가 다르다면 무언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가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 균형을 못 잡은 거였나. 물론 너희 집하고 기본 구조는 똑같으니까 집에서 하던 것처럼 몸이 무의식적으로 창을 향해 기댔는데 바닥이 높았기 때문에 창턱이 지나치게 낮았던 거지. 그래서 몸이 균형을 잃은 거고 병원 밖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건 그렇고 왜 하필이면 나보고는 아래층에 있으라고 했던 거야? 어쩌면 그게 바닥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결정적인 증거야. 무슨 말이야? 집주인은 아내를 묻은 다음 바로 도망쳤어. 그런데 묻힌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아내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바닥을 치지 못한 거지.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게 들켜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관리인과 들어왔을 때도 역시 아내는 가만히 있었겠지. 물론 나에게 곧장 오느라 확인할 길은 없었겠지만 불안해진 아내는 우리가 함께 방으로 들어서자 그렇게 미친 듯이 바닥을 두드려댔던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대 부르고 나서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는 왜 지르라고 했던 거냐? 살리려고. 녀석이 입을 쩍 벌리곤 하품을 하며 말했다. 보통 며칠 동안 폐광이나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구조대원들은 갇혀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얘기해주지 않아.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하지. 왜냐하면 그걸 아는 순간 탈진해버려.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마찬가지야. 어차피 위에서 구조대원이 바닥을 뚫는다고 해도 그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바닥을 뚫는 줄 알았을 거야.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전부 남편 목소리로 들릴 거라고. 특히나 자신의 집 쪽에서 들린다면 구조대원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로 보일지도 모르지. 넌 달라. 어쨌든 넌 그 가족들과 면식이라도 있었을 테니까. 내 목소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나 열심히 바닥을 두드려댔던 거고. 구조 중이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에는 분명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쉽게 안 죽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며 그가 말했다. 뭐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곧 택시 한 대가 현수의 앞에 정차했다. 현수는 내게 손을 흔들고는 택시 시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잊고 있던 어떤 사실이 기억나 등에서 소름이 돋았다. 택시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그에게 나는 외쳤다. 계량기는? 그는 듣지 못한 듯 그대로 택시에 올라 금세 사라져버렸다. 휴대폰을 열자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장. 5번째 이야기. 군대의 대공초소. 당시 저는 25-4-70년대 지원중대 소속이었고 3소대 5분대 소속이었는데 그날은 2분대 부분대장인 2월 군번 고참과 같이 대공초소를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대는 연대본부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연대본부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대본부에서는 불침번과 위병소 근무만을 서고 저희 중대에서 대공초소 근무를 섰습니다. 원래는 대공초소 A 탄약고 B 탄약고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탄약고 근무는 더 이상 안 선다고 하더군요. 대공초소는 말 그대로 인근에서 제법 높은 언덕에 대공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는 초소였습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 종종 고참들의 경우 마음에 안 드는 후임이 있을 경우 본부 소대 애들한테 부탁하여 일부러 근무를 변경해서 2시간 근무 동안 후임을 마음껏 교육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위 개념을 밥 말아먹은 후임들은 대공초소 근무가 상병급하고 같이 가게 되며
오늘은 맞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정도였죠. 다행히 저랑 근무를 섰던 고참은 성격이 남자답고 저를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서 맞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간혹 장난도 치시고 그러셨죠. 그 고참이랑 간혹 이야기도 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에이탄약고 쪽에서 사람 3명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고참에게 그걸 말하자 고참은 간부도 같이 왔나 보다 똑바로 서 하이바 쓰고 그 고참이 좋았던 이유입니다. 일단 근무 나가면 덥기 때문에 하이바를 벗게 해주었습니다. 동초는 근무 시간 동안 부대를 한 바퀴 돌면서 각 근무지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울타리 상황 같은 것은 보는 그런 근무인데 저희 중대는 최전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교육의 수단으로 많이 애용되던 근무 중 하나였습니다. 동초 근무자의 임무 중 하나는 부대 내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순찰을 돈 시간을 적는 것이었는데 A탄약고 역시 그런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3명이 A탄약고로 들어가기에 저랑 고참은 적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가 싶더니 아래쪽에서 다시 2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순간 놓쳤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명이 대궁초소 근처에 오자 저는 암구호를 대었고 그쪽에서도 답어를 하였습니다. 대궁초소 가까이에 올라와서 보니 같이 근무를 서는 고참의 동기가 사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당직 갔냐? 왜 여기까지 같이 왔대? 그러자 동초사수가 당직 코 골면서 자고 있어. 오기는 뭘 와. 그러더니 부사수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럼 저랑 고참이 봤던 3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다시 본 A탄약고 초소에서 다시 3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본 저랑 제 고참은 남은 1시간 동안 A탄약고 쪽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동초가 내려간 B탄약고 방향만 계속 사주 경계하였습니다. 덕분에 근무교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다음 근무자로 온 소대 3기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 날 오후에 보일러실에서 상병 급한 때 교육받았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이후 제 아버지 군번이랑 같이 대공초소 근무를 나간 적이 있는데 성격이 개 같아서 후임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 전역할 때 두고 보자라는 말이 오가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그 아버지 군번한테 발길질에 채이고 언더 고르는 길에 구르면 초 단위로 쎄서 늦게 온 만큼 또 맞고 구르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 군번이 뭐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잠깐 너 뭐라 그랬냐? 돌았냐? 미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얼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나보고 그만하라며 이 새끼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면서 제 하이바를 벗기고 자신의 하이바로 제 머리를 가격하려는데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랑 고참은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버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고 고참의 목소리로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끄러. 그때는 낮 근무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미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신을 많이 믿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980년대 후반이었고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믿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새로운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부터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문에 붙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쉬셨지만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귀신의 짓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한 무당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집에는 원기가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뒤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무당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귀신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따라 집안 곳곳에 부적을 더 붙이셨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무당 덕분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몇 년 후 저희 가족은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어머니는 새 집에서도 똑같이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밖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떨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무당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결국 무당을 다시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무당은 이번에도 집안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매우 강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은 다시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의식 중에 무당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놀라서 무당을 부축했습니다. 무당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더니 말했습니다. 이 영혼은 너무 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따라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이사를 하고 나서야 저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셨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미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신을 믿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미신이 어쩌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짐바브웨에서 수십 년 전 자신을 죽인 사람을 고발한 영혼. 2003년 7월 2일 짐바브웨 마슈나랜드주의 카레지 마을에서는 31세의 여인 콘스탄스 로워드지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며 이상한 언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커스비 키르와 현상이 토속 신앙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몸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찾아올 것이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사연을 그곳에서 한꺼번에 풀라고 당부했습니다. 콘스탄스가 큰 숨을 들이쉬며 진정하는 것을 본 그날 밤 소문을 듣고 영혼 의식 현장에 모여든 수백여 명의 인파는 다른 이의 영혼이 몸에 들어온 콘스탄스가 눈을 부릅뜨고 남자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며 자신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콘스탄스의 오빠이며 29년 전에 숨진 에버리스토 로워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에버리스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9년 전 마을을 점령한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붙들려간 뒤 행방불명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의 생사를 모르고 있던 에버리스토의 가족들은 그가 벌써 오래전에 죽어 이렇게 귀신으로 나타나자 크게 슬퍼하며 그의 영혼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죽지 않았어. 나의 친형 다무와 그의 두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다무와는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가 나를 죽였어. 두 여동생들이 결혼하여 신랑들이 폐물로 준 송아지들을 똑같이 분배하자고 했는데 너는 로디지아 군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비밀 저항 조직원이라고 거짓 밀고 했어. 내가 분명히 처형될 줄 알고 나를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모함해서 보냈지. 나는 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내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로디지아 군인들에 의해 풀려났지. 그런데 마중 나온 내가 나를 죽여? 다무 로워드지, 스쿠아시 캠보, 세파스 치냔두라. 너희들 3명은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오던 나를 붙잡았지. 내 옷을 찢고 도끼자루로 나를 폭행했어. 나의 형 다무. 너는 내 손과 발을 묶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를 계속 폭행했어.
내가 울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는데 너는 듣지 않고 무시했지. 나를 칼로 죽이고 키레비 치텐다를 불렀냐만까 강 옆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었어. 그리고 귀신이 될 나의 복수를 막기 위해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 너 자신을 보호했지. 이 성토를 듣고 원한을 풀기 위해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에버리스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인 다무와 2명의 공범들은 나의 삼촌에게 송아지 33마리를 줘야 하고 아무도 절대로 너희들을 도와줘서는 안 돼. 자식들이 도와줘서도 안 돼. 나는 비록 영혼의 존재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 나와 싸워보고 싶으면 누가 더 힘이 센 존재인지 보여주겠어. 너는 내 신체를 이용해 마법을 써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어. 하지만 그 마법은 벌써 힘을 잃었지. 그런 마법은 더 이상 너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없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에버리스토가 열변을 멈추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돌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다무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다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에버리스토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지금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후 다무의 자백을 통해 에버리스토의 시신을 안매장하는데 도와줬다는 치텐다를 경찰서로 부른 경찰은 치텐다도 그날 밤 자신이 안매장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무가 사냥해서 잡은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서 현장에 도착했다가 에버리스토의 시신을 보고 도주하려던 중 실패하여 다무가 안매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2명의 공범을 경찰서로 부른 경찰은 3명의 살인범들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드시 에버리스토가 원한 송아지들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제야 자신들이 살인 범행을 시인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버리스토가 말한 동굴을 찾아간 경찰과 그의 가족들은 정확히 그가 말한 지점에 그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정성스럽게 수습한 뒤 감식을 위해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사건 당시 2살이었던 여동생을 통해 29년이 지난 지금 원통하게 살해된 자신의 맺힌 한을 풀고 살인자들을 고발하였다는 귀신의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8년 전의 일이군요. 사춘기 시절이 극에 달할 때쯤 몹시 방황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배신하고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계절이 한겨울 때여서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저희는 오락실에서 몇백 원으로 몸을 녹이며 시간을 때우다가 자정이 다가오자 점점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외진 곳에 신축 빌라가 있더군요. 분양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보수공사가 덜 끝나서 좀 헐담한 느낌도 들었지요. 촛불 몇 개와 물을 사들고 이런저런 친구들과 여담을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친구 중 한 명인 이름을 어느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3번 정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귀신 목소리처럼 흐느끼지도 가냘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농담 안 하고 3명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들었냐? 누가 너 부르는 것 같던데? 잘못 들었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 아리송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부르더군요. 그때 저희 3명은 짜 맞춘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나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상철이네 어머니가 찾고 있는 줄 알고 무심결에 도망간 것입니다. 새벽까지 방황하다 첫 지하철을 타고 목적 없이 어느 곳에 정착한 후 한 공원에서 햇살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상철이 삐삐로한 음성이 왔습니다. 음성은 상철이 어머니였죠. 그래서 3명 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도망간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공중전화에서 음성을 확인하는데 상철이 어머니가 남긴 음성은 평소 상철이를 생각하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3명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상철이를 포함해 다시 뭉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철이가 말하길 어머니께서 우리가 가출한 그날 밤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세 명 다 서로 쳐다보며 무언가 느낀 듯이 혈색이 사라질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다시는 집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거. 그 당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술자리였고 술을 먹고 타는데도 익숙해져 있던 무렵입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거하게 한잔을 하고 무사히 차를 주차하고 보니 시간이 대략 한두 시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에게 꾸지람 들을 것 같아 밖에서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꺼져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방은 거실에 투명 유리 미닫이 문 바로 밖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고로 제 방만 4층인 옥탑방 같은 구조지요. 두려운 마음에 열쇠를 꽂고 돌릴 때도 정말 소리 나지 않게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면 엄마가 문을 열고 올라가는 저에게 잔소리를 할 것 같아 무서웠지요. 그래서 살금살금 올라가려다 두 칸씩 빠르고 소리 없이 올라가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 고이 자고 있던 강아지가 저의 소리에 사정없이 짖어대고 저는 정말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문을 지나 턴을 하고 다시 제 방의 계단으로 다리를 뻗을 때였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편의 방문 쪽으로 유리 미닫이가 있습니다. 다리를 뻗는 그 순간 제 위치에서 부엌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팔은 달릴 때 같은 팔의 위치에 있었지만 미끄러지듯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제 방으로 달렸습니다. 2분도 안 되어 옷을 갈아입고 잠옷으로 바꾸고 나서 거실 문을 열고 바로 옆 스위치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기도 전에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신 상태로 불을 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눈도 익숙해져서 엄마에게 왜 여기서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방이 너무 덥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앉아서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술 냄새 난다며 그렇게 엄마와 수다를 떨던 중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려오기 바로 전에 부엌 가서 뭐 하셨냐고 묻자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죠.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되물으시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아니라고 그냥 물어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려고 일어날 때 갑자기 오한이 들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귀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문고리는 몰라도요. 그날따라 갑자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방에 가시라고 당부하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소름이 끼쳐 잠을 깨다 다시 자길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낮에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엄마는 자기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그림자라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이야기를 못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월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지내곤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지만 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끊고 다시 전화하기엔 수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 수다를 떨던 중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볼일을 마치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야심한 시각이었지만 동생이 종종 올라오기에 친구에게 있다가 통화하자고 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동생에게 누나 방에 왔다 갔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오한이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누나 방 문이 볼일 보고 나오니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바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나가 밤에 올라오다 정말 이상한 검은 형체를 봤다고 하자 동생은 자신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겁이 없던 저는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이상하다고 누차 말했고 동생이 부모님이 주무시던 안방을 제외하고는 불을 다 켜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합세 옥방, 베란다, 동생 방, 화장실을 전부 다 찾았지만 사람 코빼기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퍼뜩 옥상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서 찾아보자고 해서 함께 옥상을 올라가 물탱크, 사다리, 화분을 다 찾아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동생은 거실로 내려가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친구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내 방 문이 열려 있는데 다 찾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제 방문에 눈길이 갔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소에도 잠그지 않는 문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꼭 잠가놓은 방문을 밖에서 누군가가 열려고 억지로 밀어서 잠근 고리 부분의 쇠와 그 주변 나무가 밀려서 나뭇결대로 뜯겨져 있었습니다.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말이 없어진 저를 애타게 불렀고 저는 거의 울먹이며 이게 뭐냐고 문이 왜 뜯겨져 있냐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문을 잠그라고 시켰고 그날도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와 전화를 하며 동이 트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문을 찍어서 전송해줬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제 방에 새벽에 수다를 떨 때 동생이 말하길 자신도 너무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전 무섭다고 밤에 내 방 갈 때는 꼭 바닥만 보고 간다고 하니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옷 입고 PC방에 가서 밤을 샌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밤에 라면을 끓이러 거실로 내려올 때 또다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또 올라가 제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동생은 해를 가하진 않는다고 무시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친구는 부적이라도 붙여놓으라고 하고 저는 게임을 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자다 새벽에 깨는 편인데 그 길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엌에 가서 간식을 자주 뒤적이는데 밤에는 정말 거실 가는 게 무섭습니다. 정말 기묘한 동거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우물. 제가 8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촌에서 살고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마당 중심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위험해서 뚜껑으로 막고 무거운 돌을 올려놔서 저 같은 아이들이 함부로 장난을 못 치게 해놓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집에 항상 낚시 도구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던 낚싯대를 들고 마당에서 낚시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우물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날 우물을 소독한다고 잠시 열어놨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낚싯대를 우물에 걸치고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형이 저보고 재미있겠다며 저에게 달라붙더군요. 몇십 분이 지나 처음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던 형이 조용해지더군요. 저도 지루해졌는지 우물에 가까이 가서 우물 속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이상한 물체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m 정도 아래에 이상한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첨벙첨벙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동물인가 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최면에 빠진 듯 계속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형체가 사람 형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벽을 긁어대던 정체불명의 물체는 다름 아닌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의 눈은 정신 나간 듯이 충혈되었지만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형을 보니 형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울며 필사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타이밍에 일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이 발견하시고 형을 방에 눕혔습니다. 형은 하루가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귀접. 남자와 접붙이는 귀신이라는 뜻의 귀접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시작된 빙의란 용어에 밀려 있다가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귀접이라는 말이 성적인 접촉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본래 귀접은 귀신에 들려 자기 의식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귀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게 되어 큰일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가정 환경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남자 귀신과 몸을 섞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 힘이 빠져 손가락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성관계를 갖고 싶어졌고 이제는 거의 매일 남자와 성교를 한다고 합니다. 매춘은 아니라고 했지만 소문이 나서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메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적나라한 성경험을 그대로 말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혼은 남자 귀신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입을 다물고 귀접에 이꼴이 난 귀접령은 놀랄만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연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네. 이렇게 찾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온 줄 알아? 뭐하러 왔는데? 너를 우리 세계로 데려가려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는 너 같은 퇴마사 같은 놈들한테 절대로 안 쫓겨나거든. 한번 해볼 텐가? 그 남자형은 이미 대단한 능력을 지닌 수준이었습니다. 음란한 영혼들이 지니고 있는 필살기라고 할 독살스러울 정도의 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혼자 짓걸렸습니다. 실제로 너 같은 퇴마사 수준의 남자들도 며칠 전에 몇 명 나한테 항복했어. 알고 있지? 그녀는 점차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앉아서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인도하며 탄트라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숙달된 법사나 퇴마사라도 그런 유혹을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욕망의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귀점령에게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소. 나는 이미 그 일을 끝냈소. 다시 시작하려면 내 생에서는 가능할 것 같소. 당신 같은 이가 종교적 신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생명력을 되찾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 알지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요. 차분하고 명료하게 지닌 법력으로 귀점령의 성욕에 소용돌이를 거두자. 귀점령은 이렇게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김법사, 당신은 참 아니구먼. 내가 이 세계로 인도하려고 수차례 다가왔었는데 이제 당신도 늙었나봐. 예전 같으면 아마 나한테 당했을걸. 내가 이번에는 실수한 모양이야. 귀점령이 소멸하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귀신들이 너무 늘어나서 참 큰일이에요.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음란성 종교도 이런 귀신들 때문일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제가 기흉에 걸려 수술을 받고 공익으로 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소하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푹 골아떨어져 있는데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방송국 뉴스팀 카메라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 일이 더 힘들어 짜증이 났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표정으로 계속 삿대질을 하니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할머니 옷자락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동자세로 무표정으로 손가락에 삿대질만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는 맑고 지나치게 더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소하기 5일 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택이 많아 방음이 잘 안 돼요. 어떤 소리가 나도 잘 들립니다. 처음에는 2층에서 화분이 떨어졌나 했는데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라는 이웃집 아줌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2층 주인집 아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경찰과 119에 신고했지만 주위에 피가 좀 묻긴 했지만 머리에 피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에서 장면을 봤냐고 물어보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아저씨는 늦깎이로 이혼하고 중고등학생 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돈 문제라더군요. 그 아저씨의 어머니가 피나는 머리를 들고 어떻게든 피를 막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7번째 이야기 여동생 사진. 저희 가족은 부모님, 저, 여동생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신발을 신길래 같이 가라고 했지만 들은 채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뭐야 저거라고 생각하며 저도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끼고 돌아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직진하면 정류장이 나오고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빌라와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을 넘으면 옆 동네로 가는 길이었죠. 삼거리에 다다를 무렵 핸드폰으로 영상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여동생이 자기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군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돈 아깝게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상 메일이 또 날아왔습니다. 또 뭐야라고 생각하며 열었는데 또다시 여동생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라고 생각하며 닫는 순간 또 하나의 영상 메일이 옵니다. 여동생의 셀카 사진이지만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라고 생각하며 삼거리에서 산 쪽을 바라보는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여동생에게 전화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방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목소리.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늦은 밤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혹시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거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다가가 보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 TV가 켜져 있었구나라고 안심하며 TV를 끄려는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TV 소리가 아닌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실의 한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소파 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뒤로 다가가 보니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는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켜놓고 갔나 싶어 라디오를 살펴보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어 올려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의 주파수가 갑자기 변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에 저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라디오를 내려놓고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라디오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거실로 가서 라디오를 다시 꺼냈습니다.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켜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정체불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 라디오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뒷면을 열어보니 오래된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디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한 소년의 유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년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소년은 1985년 이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라디오에 갇혀 있습니다. 소년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메모지를 읽고 저는 그동안 들었던 목소리가 바로 그 소년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라디오를 들고 소년이 사고를 당한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년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라디오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안에서 라디오를 켜자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잖아. 제발 도와줘. 저는 소년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게. 무엇이 억울했는지 말해줘. 그러자 소년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이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이었어. 어느 날 기계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고 나는 그 사고로 죽게 되었어. 하지만 공장 측은 이 사고를 은폐하고 나의 죽음을 숨겼어.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제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줘. 그래야 나의 영혼이 평온을 찾을 수 있어. 저는 소년의 말대로 그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고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소년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소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간 라디오를 통해 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의 가족들은 소년의 유해를 찾아 공장에서 발견된 유골을 정성스럽게 모셔갔습니다. 소년의 영혼은 이제 평온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경고. 제가 대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루나였고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루나는 유난히 영리했고 항상 제 곁을 지키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나는 제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루나가 깨어나더니 문 쪽을 향해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루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쪽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계속해서 문을 향해 소리를 내며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루나는 제 손길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쾌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 다가가 보니 벽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얼룩 같은 것이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루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루나도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루나는 제 옆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나가 또다시 깨어나더니 이번에는 창문을 향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루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나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보니 루나가 창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제게 뭔가를 알리려는 듯 창문을 향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라 받았습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방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는 사고 직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루나가 저를 경고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복도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와 함께 복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도를 둘러보았고 그때 다시 그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벽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한쪽 벽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장비를 가져와 구멍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한 결과 그 구멍 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동물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체에서 나는 냄새가 복도로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루나가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저에게 경고를 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나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마다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